안녕하십니까, 정환준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은요, 어느 누구나 어렵습니다. 남들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과 내가 한 발 앞서가는 것은요, 정말 질시의 대상도 될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의 통념이 못 따라와서 그 사업조차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경햄 유호식 대표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유호식 대표는요, 햄에 빠지고 소세지에 몰입된 그런 분입니다. 처음에 독일 출장을 갔다가 독일식 정육점을 보고 실제 본인이 한국에서 그렇게 만들어 보자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고기를 팔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즉석 가공식품, 햄이나 소세지를 파는 그런 뭔가 다른, 한국에서는 처음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법이 막았고요, 또 문화가 막아서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오로지 20년, 30년 동안 그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법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면서 지금은 햄 소세지로 7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호식 대표는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5남 2녀 중에 막내였으니까요, 아마도 어릴 때부터 귀여움을 독차지했을 겁니다. 실제 그 집안도 아버지는 서울 상대 교수였고요, 어머니는 일본에서 대학을 나올 정도로 엘리트 집안이었습니다. 장난꾸러기 막둥이는요, 언제나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10살 될 무렵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가장이 없으면 가세는 점점 기울게 마련입니다. 어머니 혼자 어느 날 갑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까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요. 그런데 막내인 유호식 대표는 그때도 철부지였습니다. 실제 유호식 대표가 1971년 서울 공업고등학교를 입학했을 때까지도 아직은 철없는 막내였어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없이 7남매를 키우는 어머니의 생각이 간절해졌다고는 할까요? 안쓰럽기도 하고요. 뒤늦게 유호식 대표는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철이 성공을 해야겠다 하는 욕심으로 발전을 하고요. 그러자마자 정말 무식하게 성공 이꼬르 대학이라는 등식을 만들어 놓고 열공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철이 들어서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요, 실력은 일취월장으로 늘어납니다. 또 대학은 본인이 생각한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고요. 실제로 1974년에 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철이 든 것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전부 다 자유다, 낭만이다 하고 만끽을 하고 다닐 때 유호식 대표는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생각을 해서 ROTC를 신청을 했고요. 학교에 다니면서 군생활과 공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다녔던 거죠. 이조차도 어머니의 짐을 덜어주겠다 하는 그 욕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에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게 됩니다. 물론 곧바로 군대의 장교로 입대를 하게 되고요. 이때도 자기 개발은 놓지 않았습니다. 늘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지식을 쌓고 또 필요하다면 경험도 쌓아갑니다. 그리고 1980년에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CJ 상품 기획팀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 각종 식품들을 개발하는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유호식 대표가 맡은 분야가 바로
새로운 햄이나 소세지를 개발하는 업무였습니다. 새로운 거니까요. 새로운 햄이나 소세지를 개발하니까 스스로도 정말 신이 나는 거예요. 그게 CEO들 대부분이 그런 도전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요식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4시간 동안 연구에 몰두할 정도니까요. 회사 이꼬르 집이었고요. 집 이꼬르 회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시장 조사를 하는 거죠. 호텔이나 백화점을 나가서 벤치마킹도 하고요. 그러면서 오자마자 본인이 또 이렇게 햄, 소시지를 만들어 보는 거죠. 물론 뭐 시행착오 연속이었어요. 아직까지는 경험이나 지식이 일천했으니까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일하니까 속속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신제품을 개발하는 거죠. 불고기 맛이 나는 햄도 개발하고요. 통조림 햄도 개발하고요. 치즈 햄도 개발하고요. 24시간을 집과 회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개발에 몰두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 열심인 사람은요, 상사로부터 인정도 빨리 받습니다. 자연스럽게 회사 내에 인재로 등극이 되는 거고요. 3년 만에 주임으로 승진할 정도로 일취월장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때 유럽에 출장할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것도 독일을 방문하게 되는데, 독일이라고 하면 햄이나 소세지의 종주국이잖아요. 햄, 소시지의 진수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그때 본 것이 독일식 정육점 메츠그라이였습니다. 메츠그라이는 좀 다른 게 한쪽에서는 고기를 팔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즉석으로 햄이나 소시지를 개발해서 판매를 합니다. 새로운 문화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야, 내가 지금 한국에 돌아가면 저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단순한 정육점이 아니라 그 정육점 안에서 그 고기로 새롭게 가공해서 이렇게 팔 수 있다면 뭔가 새로운 걸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귀국 즉시 사업계획서를 써서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합니다. 나는 그동안 이 회사의 인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런 지하에 무시를 당하니까 이게 인재인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될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당시에 CJ나 롯데가 육가공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단순 점포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쉽게 말하면 정육점 하나 가지고는 CJ나 롯데의 어떤 거대한 벽을 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요식 대표는 달랐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보는 앞에서 직접 제조를 해서 고객에게 안겨주니까 안심먹거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고객의 신뢰를 받고 그 신뢰는 매출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 회사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내가 해보자. 그렇게 1984년에 퇴사를 해서 자기가 창업을 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처음에는 관심 폭발이었습니다. 일단 싸고 신선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자기 나름대로 성공에 대한 확신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며칠 후였습니다. 한 통의 고지서가 날아들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영업정지 명령장이었습니다. 축산물 가공법상 햄 소시지를 판매를 하려면 공장을 보유해야 하는데 공장을 보유 안 했다는 이유죠.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요식 대표는요, 첫 사업에 실패를 하자마자 그것을 거울 삼아서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내가 뭐를 못하는지, 그렇게 스스로 되새김을 해봅니다. 그리고 1986년에 곧바로 독일행을 합니다. 가서 햄이나 소시지에 대해서 더 공부를 했다는 욕심이 강했던 거죠.
많잖아요. 햄이나 소시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유럽 음식, 피자, 핫도그 이런 거에 대한 조리법도 배우고요. 나름대로 햄이나 소시지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활용법까지 속속 배웁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유학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요, 쉽게 말하면 피자집이나 호프집이 열풍을 불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피자집이나 호프집에서는 여기 보이는 햄이나 소시지가 많이 필요로 하는 수요처였습니다. 피자에는 토핑이 올라가고요. 호프에는 안주에 들어가고요. 아, 이거 기회다. 내가 한번 이걸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즉시 작은 공장을 임대한 다음에 지난번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가공기계도 직접 제작을 합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야말로 무기는 딱 하나, 젊음. 나이 어리니까 나는 이 젊음으로 아무리 어려운 난간이라 뚫고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는 직접 거래처를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 배웠던 경력까지 강조를 해가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거래처를 하나씩 확보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본인 스스로는 밤에는 제조를 하고요. 낮에는 이렇게 영업을 합니다. 또 직접 배달도 하고요. 이때 요식 대표가 절대로 안 어긴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납기였습니다. 납기. 이렇게 독일에서 배워서 남들과 다르게 차별화시킨 햄 소세지 맛은요, 입소문을 타고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인지도도 상승되기 시작하고요. 어디 가더라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시간이 경과되면서 다른 거예요. 몇몇 거래처에서 거래 중단 통보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점점 늘어나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장 조사를 합니다. 해봤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렇게 제작해서 납품을 하면 원가가 손실이 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할 정도였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본인은 잘 만들고 고급스럽고 차별화되게 만들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때 요식 대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타협하지 않은 게 결국 줄줄이 거래 중단 통보로 이어졌으니까요. 요식 대표의 생각은 타협을 하는 순간 맛과 질도 변할 뿐만 아니라 내 자존심도 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직원 120명을 유지해가고 월급을 계속 주는 거죠. 빚더미 운영이죠. 어쩔 수 없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1994년 4월에 부도를 내고 맙니다. 그런데 CEO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통합니다. 모두들 내가 지원해 주겠다 하고 나서는 거죠. 요식 대표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머니를 찾아가서 자금을 호소를 합니다. 형을 찾아가서도 하고요. 누나를 찾아가서도 합니다. 내가 성공해서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까지 하고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1997년에 다시 한번 천붕지통의 한을 맞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내가 성공해서 꼭 어머니한테는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어머니가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로 한이 한으로 쌓입니다. 어머니가 보고 아들의 재기를 봤으면 정말
둘도 없는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돌아가시고 말았으니까요. 그때부터 요식 대표는 힘을 더 가속화시킵니다. 밤에는 밤새워서 제조를 하고요. 낮에는 열심히 죽으라 뛰어다닙니다. 거래처 타석하고, 새로운 거래처는 한 번 안 주면 두 번, 세 번, 뭐 많을 땐 10번까지 찾아가고 100번까지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거래처들 조금씩 받아주는 거예요. 게다가 받아주는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새로운 메뉴까지 추가로 개발합니다. 그랬더니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체불임금도 좀 지급하게 되고요. 원료업체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요. 그때 이호식 대표는 정말 파격적인 혁신을 단행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햄 소시지 업체가 처음으로 대리점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지역 납품업체에 찾아가서 대리점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는 거죠. 본인이 직접 말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그분들에게 흔쾌히 정말 간절한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어렵지 않게 20개 대리점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20개 대리점이 확보가 됐다는 것은요, 사장이 20명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EO가 20명이 더 생긴 거예요. 나의 분신들이 20명이 더 생긴 겁니다. 이들은 많이 파는 만큼 자기가 확보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뛸 수밖에요. 열심히 뛰다니. 전국을 말입니다. 그랬더니 2005년에 완전하게 부도에서 해방되고 맙니다. 빚도 모두 청산하고요. 정말 본인 스스로 신나는 거죠. 그때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독일식 정육점 머츠그라이가 생각납니다. 내가 그걸 꼭 한국에서 실현해야 되겠는데 안 되지 않느냐. 불법이니까. 그래. 한다면 한다. 이때부터 외부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법 개정을 해보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에 상지대학교 식육학 교수를 시작으로 해서요. 2010년에는 한국육가공협회 기술분과위원장까지 맡습니다. 그러면서 머츠그라이의 실용성을 강조를 하는 거죠. 바로 그때 구제역 파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야말로 육가공업체 모두는 초비상이 걸립니다. 돼지고기 값은 폭등을 하고요. 당연히 햄, 소세지, 원재료 값도 폭등을 할 수밖에요. 결국은 해외에서 수입을 선택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돼지고기에 비선호 부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삼겹살 잘 먹잖아요. 그런데 이 비선호 부위가 골칫덩인 거, 이건 안 나가는 거예요.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 딱딱하니까. 순간 생각을 해봐요. 그래? 이게 바로 햄 소시지를 만들면 안 될까? 하는 아이디어까지 번쩍 떠오릅니다. 그래서 앞뒤 다리살로 햄 소시지를 제조하면 안 되겠냐. 이것은 앞뒤 다리살이니까 가격도 싸고 지금처럼 골칫덩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였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육가공협회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를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야 신나는 거죠. 그렇게 2013년에 축산물 가공 처리법이 개정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축산물을 가공해서 즉석에서 햄이나 소세지로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식 머츠그라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쪽에서는 고기를 팔고요. 한쪽에서는 즉석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법이 통과되자마자
요식 대표는 곧바로 한국형 머처그라이 준비를 합니다. 강변역 근처에 7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하고요. 거기다가 다목적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일단 1층에는 뭐 식당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때 요식 대표는 생각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제조와 영업이지 식당까지 잘하지 못한다. 당시에 육가공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었던 이정우 대표를 영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게 식당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줍니다. 본인은 이제 매장을 디자인하는 거죠. 주방도 마련하고 맥주 가게도 맥주 기계도 구입을 하고요. 그러면서 심혈을 기르는 거예요. 햄, 소시지 개발에 아주 온갖 노력을 다 집어넣습니다. 무조건 친환경 자료를 쓰고요. 초점은 웰빙이고요. 문제는 맛과 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이 그나마 최고니까 독일산 향신료를 수입을 해서 뭔가 차별을 강조하는 거죠. 당시 사위를 요리사로 또 채용을 합니다. 요리와 육가공을 전공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신메뉴 개발에 아주 박차를 가합니다. 독일식 훈제 족발이나 페페로니나 혹은 빵에 발라먹는 햄이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모아서 시식회까지 합니다. 육가공 뷔페 사람들, 우리 회사 직원들, 가족들 먹어보더니 전부 다 엄지손가락으로 드는 게 최고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블로그에다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블로그는요, 인터넷을 타고 바이럴 마케팅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입소문이 일파만파 되는 거죠. 그렇게 2013년에 어반 라이프라는 독일식 머처그라이 정육점을 개업을 합니다. 그런데 개업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젊은 층이 막 폭발적으로 몰리는 거예요. 일단 가격 싸고 매장 독특하니까 그런지 뭔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요식 대표는 메뉴 개발을 위해서 더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하고요. 이정우 대표는 매장을 어떻게 하면 확대할 것도 고민을 합니다. 폭발적이니까 첫 가게가. 그렇게 신세계 본점, 그 다음에 갤러리아 압구정점 1년 만에 5개 매장으로 확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샀던 그 건물에서는 후학들을 또 양성하기 위해서 강의실이나 실습실을 마련해 놓고요. 강의도 합니다. 그렇게 회사가 점점 발전하는 거죠. 작년에 매출이 70억이었으니까 앞으로 증가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요식 대표는 하나밖에 모릅니다. 한우물. 햄이나 소시지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었듯이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꽉 잡습니다. 그리고는 끈기를 가지고 버티는 거죠. 언젠가는 대한민국 1등 햄 소시지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외도 나가겠죠. 그게 한국인이고 또 CEO고 요식 대표니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